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기술직 강의 들어가는데요. 요번에도 이제 세 문제가 좀 추가됐지만 페이지는 작년과 비슷하네요. 자, 일단 헌법 맨 앞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2페이지 펼쳐놓으시면 되고요. 일단 자료가 하나 제공됐습니다. 헌법총론 기본권은 통치구조론 세 편으로 나눠서 이제 그때 시기별로 이제 업로드 될 텐데, 지금 헌법총론부터 통치구조까지 이제 그 요약 자료예요. 우리 헌법 집중 기본서 있죠. 네, 기본서에서 이제 키워드 두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살려서 문제 풀려면 꼭 알고 있어야 될 이제 기본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요약 형태로 이제 새로 짠 교재입니다. 네, 이 교재가 한 100페이지 정도 분량되는데 총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잘 활용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정리용으로 쓸 수도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니까 차분히 이제 잘 한번 맞춰내시기 바래요. 문제 푸시면서. 대신에 뭐 요약 자료에다가 뭐 단권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기본서에다 하시던가 연습장이나 뭐 기술집에 하시는 게 낫고, 그 요약서는 아주 깔끔한 형태로 유지하시면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쭉 스킵할 때 눈에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스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연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강의가 지금 회차가 학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짧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표 문제들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뭐 다 쳐내진 않아요. 거의 다 전부 다루는데 중복 지문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은 대표 지문들을 위주로 이제 정리를 했으면은 중복 지문들은 제가 이제 건너뛰도록 하고요. 또 문제 중에서도 단독으로 이제 의미가 좀 약한 것들, 이미 충분히 다룬 것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이제 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중복 지문 이런 것도 똑같이 취급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을 못 지키고 훨씬 이제 회차가 늘어나니까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정리하실 때도 제가 이제 안 풀고 뭐 넘어간 것들, 중복이다 한 것들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네, 그것까지 다 보시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제 분석적으로 푼 지문들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이제 충분히 확인해 내시면 되거든요. 자, 2페이지부터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 빨리빨리 이제 움직이는데요. 자, 일단 PPT로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가필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페이지 1번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중 헌법의 의의와 특질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 자, 서울시 7급 문제인데 서울시 문제들은 그렇게 좋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보통 이제 싫지 않는데 그래도 뭐 요 중에 개 중에는 또 의미 있는 이제 파트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려 있습니다. 일단 이제 뒤에서 또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들이 있지만은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헌법은 그 조문 등이 갖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하위의 법규에 비해서 해석에 의한 보충 필요성이 큰 편이다. 나중에 뒤에 나올 내용인데 헌법의 규범적인 특질 중에 개방성이란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이제 방대한 국가주의 사항을 다 담기 힘들기 때문에 뭐 법률이나 다른 이제 부속 법률들하고 이제 규율을 나누어서 배분해서 담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에 담길 수 있는 것들은 아주 근본적인 사항들을 다룰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봅니다. 헌법규범 상호간의 이념적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범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자, 틀렸는데 첫 줄 뒤에요. 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차등은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효력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이제 분석 좀 들어가 보죠. 자, 문제 1번 보여주십시오. 네. 자,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리 헌재가 차등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 요 부분이 틀렸어요. 효력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머리를 따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념적 논리적으로 이 말을 이제 줄이면 이론적으로는 이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헌법규범 간에도 근본 규범과 부수 규범, 뭐 국민주권 조항이나 인간 존엄 조항 같은 이런 근본적인 조항과 뭐 국회의원은 몇 명으로 뽑니, 뭐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니 이런 좀 부수적인 조항들이 나눠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효력상으로는 전혀 차이별 없이 대등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나눠서 이제 기억하시는데 요 의미를 이렇게 이제 함축하세요.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세운 일꾼이죠. 대표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헌재와 같은 일꾼이
주인의 결단 내용 중에 뭐 차별을 그들이 뭐 스스로 뭐 차별화를 부여해 가지고 어떤 규정에 모순되니까 이제 무효다 이렇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걸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일꾼이 주인의 결단을 심판 내리기는 곤란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이 이러쿵 저러쿵 한데 이것들이 상호 어느 정도 모순이 있어 보이고 하더라도 뭐 불평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은 일꾼이 주인의 뜻을 이러쿵이 맞고 저러쿵은 틀린 것 같으니까 저러쿵은 그냥 무효로 할게. 내가 안 따를게. 이럴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다 같은 주인이 내린 결단이 헌법 조문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 어떤 통일적인 해석을 위해서 좀 근본적인 가치와 부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근본적인 것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다른 가치들이 다 무효화될 수 있거나 그런 이제 결론들은 제시하지 않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이건 아주 민출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자, 헌재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의한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자, 일단 성문헌법 체제에서도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을 인정을 했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러한 관습헌법, 즉 수도 서울 이런 관습헌법의 이제 효력이 성문화된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이제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동등효. 이 동등효와 구분되는 표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재판관 1인의 의견 중에는 보완적 효력밖에 없다. 이런 이제 판시 내용도 있는데 보완적이란 말하고 동등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게 이제 바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헌재가 판시한 내용이 전혀 아닌 건데 오지문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책에도 있는데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 이런 표현도 틀립니다. 개정하고 폐지시킨 효과를 가진다. 이런 말들은 이제 관습헌법과 충돌되는 어떤 성문헌법이 있을 때 그런 관습헌법이 어떤 요건에 따라서 이제 헌법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와 충돌될 수 있는 즉 모순되는 헌법 성문조항이 그 자체로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즉 실효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은 관습이 성문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등한 효력과 다른 구분들, 다른 표현들 보완적이다, 보충적이다. 혹은 이거는 좀 우등한 효과를 이제 예정해야 됩니다. 개폐효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현재가 판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4번. 헌법 37조 이하에 가면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즉 모든 인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권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기본권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뒀죠. 자, 이런 조항을 이제 두게 되면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을 두게 되면 헌법의 최고 규범의 이제 어떤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 포인트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의 효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려고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을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별 어떤 인권 조항마다 따로따로 이제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이렇게 명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국가안보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과잉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이제 제한할 수 있도록 아주 이제 폭넓게 규정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입법부에 대한 이제 신뢰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데 어쨌든 입법부에 의해서 헌법 최고법의 어떤 이제 보장된 사항들의 이제 제약 가능성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헌법의 이념들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은 있다라는 게 약간의 단점입니다. 하나 이제 기억하시고 강화될 수 있다 하면 틀리겠죠, 당연히. 자, 이제 5번.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기본권의 발동 조건,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오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국가기본권은 워낙에 위험하죠. 위험한 행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헌법도 보면 76조, 77조 이런 데서 아주 엄격하게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 헌재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초헌법적 국가기본권은 위헌이다라는 판시까지 내고 있습니다. 자, 1번. 서울시 문제 치고는 좀 괜찮습니다. 자. 이제 OX 지문 한번 볼까요? OX 지문은 제가 이제 주로 X, O 말고, X 처리되는 것들 위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아주 길어요. 아직인데, 맨 밑에 두 줄만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습헌법에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틀렸어요. 자, 개폐하는 효력, 이 표현이 잘못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했고, 보완적 효력, 개폐적 효력 이런 것들은 이제 동등한 효력과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헌법의 해석과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권한을 헌재가 가지는 데 관해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지만 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위헌법률 심사권이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11조에 가면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또는 관할사항에 위헌법률 심판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이미 제도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별 질문 아닙니다. 자, 이제 2번. 위헌법률 심판 절차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될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객관소송의 일종이므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헌법재판론 가면 다 다루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객관소송이다. 객관적 질서보호를 위한 것이지 개개인의 주관적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 그게 출발점이죠. 자, 그러므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의 심사 기준이 국한되지 않는다. 네, 기본권 보장 규범만 심사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위헌법률 심판은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헌법 전체의 취지에 위반되는 하위법을 무효화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뭐 굳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담을 때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조직 운영 기준, 즉 공동체 운영 기준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념의 위반이 있으면 통제가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 규정의 기준이 한정될 필요가 없죠.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뒤에 가서 배우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 헌법재판소에 의해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 결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헌법합치적 해석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헌법합치적 해석이란 말이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의 다른 표현이죠. 다른 표현이고,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 줄여서 이제 우리가 한정결정이라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요. 자, 주문의 의미를 한정시키는 결정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 한정이 그 주문에 들어가잖아요. 자,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 기본소 강의할 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 단순형 결정은 그냥 단순하죠, 말 그대로. 주문이, 요것도 한번, 자, 주문의 문구, 즉, 주문에 담기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형 결정과 변형 결정으로 구분되죠. 정형화된 결정들이 이제 말 그대로 단순하게 위헌이다, 단순하게 합헌이다, 이런 결정들이고요. 변형된 결정들이 이제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이런 표현들을 쓴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그 다음에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 헌법 불합치는 앞으로 줄여서 이제 헌불 결정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위헌, 한정합헌을 줄여서 이제 의미 한정의 내용이 들어가는 주문의 문구를 표현한 거로 이제 한정결정이라고 하고, 정형결정의 이제 대표적 예가 이제 위헌결정에만 변형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위헌결정, 요거는 뭐 의미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위헌결정. 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위헌결정은 말 그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내용만 들어가죠, 주문에. 근데 헌법 불합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이 들어요. 즉,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불합치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헌법 위반이라는 적극적 표현보다는 좀 소극적이고 좀 유연한 표현들로 우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보면 다 아주 우리 판례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것들인데, 제도 자체는 이제 유지를 해도 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 구성 내용들의 무리가 따르니까 내용을 고쳐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순형 결정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리가 헌재가 직접 폐기할게요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냥 폐기할게요 이런 뜻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은 이제 고쳐 쓰세요 이런 뜻이라고 했죠. 네, 드릴 테니까 고쳐 쓰세요 이런 뜻이고, 써도 돼요. 써도 되고 폐기되지 않습니다. 써도 되는데 고쳐 썼어야 돼요. 자, 이거는 완전 폐기되는 거고, 자, 한정 결정은 이것만 쓰세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정해줄 테니까 이것만 쓰시면 돼요. 앞으로 딴 거 쓰지 말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주문에 보면 이제 의미를 한정하는 법의 이제 그 해석의 결과 법이 적용되는 이제 내용 부분을 한정하는 내용이 들어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한정 결정은 법률 해석이 가미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헌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해석의 결론들을 이 주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한 위헌입니다. 반대로 이 조항을 이런 경우에 적용해야만 합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 해석이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법률 해석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에요. 그래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들로 이제 의미를 함축을 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입법권 존중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정합헌, 한정위헌 이렇게 이제 한정 결정들이 보면 헌법 합치적인 해석,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의 대표적인 결과들이고. 반대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아닙니다. 전혀 합헌적 법률 해석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 들어가죠. 주문 안에 해석 자체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툭 던져주는 거니까 해석이 주문에 담기지 않는 결과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결과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이제 입법권의 존중이지만 합헌적 법률 해석까지 가미된 결과는 아니에요. 자. 그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시면은 세 줄 갑니다. 이른바 헌법 수용적 관계는 헌법 합치적 해석의 한계로 인정될 수 없다. 틀렸네요. 헌법 수용적 관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목수 해가지고 이제 한계로 들어가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이래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 3페이지 자료 펼쳐보세요. 네, 3페이지 보시면 로마자 이번에 합헌적 법률 해석 나왔고요. 그에 보시면 이제 개념이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위헌 결정을 피하고 웬만하면 이제 합헌적으로 좋게 해석을 해주자라는 이제 입법권 존중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두 줄 뒤에 입법권 존중.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웬만하면 합헌적 해석을 택하자는 법률 해석 기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또 오지가 많이 나오죠. 헌법 해석 기법이다 하면 틀리고요. 일단 그 개념 요소가 다합법이에요. 다의적 가능성, 해석 가능성, 웬만하면 합헌 해석, 법률 해석의 기법. 자, 그리고 이제 한계가 또 나오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세 줄에 두 문자 있습니다. 그 문구가 담고 있는, 법률의 문구가 담고 있는 당연한 의미, 기초 의미를 넘어서까지 해석하면 안 된다는 문의적 한계. 그 다음에 입법자가 설정한 이제 입법 목적을 넘어서까지 해석하면 안 된다는 또 법목적상 한계. 이게 당연한 게 입법권의 존중 취지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침탈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으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 수용적 한계. 이게 지문이죠. 자,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수준에서만 합헌적으로 취급이 가능한 거지, 헌법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 위치를 내주면서까지 입법자를 존중해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고법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되 그 이제 범위 내에서 좋게 봐줄 수 있는 범주에서 좋게 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이게 헌법 수용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목수라고 되어 있는데 문을 전문 제작하는 목수님을 떠올리시고 문목수, 그분이 손을 대면은 뭐 치수가 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세요. 문목수는 다 합법적인 결과를 낸다. 자, 헌법 수용적 관계. 자,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법률의 4번요. 자,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경우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본래 취지보다 다소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건 가능하지만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지기하는 것은 안 된다. 전혀 새로운 목적. 이게 뭐예요? 법목적적 관계. 아까 우리 문목수 할 때 두 번째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기네요. 별로 안 읽고 싶은 지문인데요. 자, 계속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네.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당연하죠. 법치주의의 삼권분립 이런 걸 전제한다면 어쨌든 법률이 있고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게 행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있으면은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렇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헌법 적합성까지도 심판 대상이 되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 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통제를 위해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재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재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이다. 합헌적 법률에서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문이죠.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뒤로 미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뒤에서 봅시다 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껴버리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68조 2항의 헌법소원 어떤 겁니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론 가서 볼 내용이고 헌법재판에 연역을 묻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 이론의 뭐 어떤 합헌적 범죄의식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이 문제 속에 합헌적 범죄의식과 관련된 두 가지 지문을 보기 위해서 그냥 통으로 이제 앉혀진 것에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봐야 될 내용은 너무 세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묶어버리시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요약서 그 2페이지에 가면은 신행정수도법 사건에서 이제 관습헌법 관련된 판례 취지를 나오니까 그런 거 다 보시고요. 일단 요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우리 문제로 출제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거 다 기출입니다. 다 기출이기 때문에 다 이제 여러분이 진도별로 맞춰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3번까지 해결하고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헌법은 규범통제에서는 법률심사의 기준이 되고 합헌적 법률의 해석에서는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된다. 헌법이라는 이제 최고법이 규범통제, 이제 위헌법률심판이나 이런 법규범을 하위규범을 무효화시키려는 장치에서는 당연히 이제 심사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자, 무효화, 실효 또는 이제 무효화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사 기준이다 또는 통제 기준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이제 해석의 관점에서는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제 해석의 잣대로서는 당연히 해석의 입법이 쓰이겠죠, 그죠? 해석의 기준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너무 당연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제수의 통일성과 권력 분립, 입법권을 존중하는 취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입법권 존중 요거만 잘하시면 돼요. 입법권 존중. 그게 같은 말입니다. 입법권 존중이란 말이 다른 말로 권력 분립 존중이다 이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삼권 분립의 존중. 그리고 이제 헌법에 합치할 수 있는가? 의미를 이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결국 헌법의 최고성을 유지하되 너무 딱딱하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입법권과 조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헌법의 최고성과 그리고 이제 입법권 존중 또는 이제 권력 분립의 존중의 조화란 뜻입니다. 조화. 그런 이제 조화로운 절충적인 결론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다 이렇게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 해석이 설사 입법 목적에서 벗어났더라도 위헌 법률을 무효 선언하는 규범 통제보다 입법 후의 법률 제정권을 더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입법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문목수 그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 중에 법목적적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란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이미 한계고요. 그러면 규범 통제보다 더 가혹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즉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 결국 한계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합헌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쳐도 입법자가 애초에 설정한 목적 의식 같은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합헌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입법권의 침탈이 되는 거예요. 입법권의 침해 또는 침탈 그 자체가 그래서 입법권을 갖지 못하는 헌재가 남의 권한을 침탈하는 이런 길을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효선언 해주고 새로 만들게 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자 이제 4번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쉽사리 위헌이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해석의 지침이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죠? 쉽사리 위헌이라 판단하지 말자. 웬만하면 합헌적으로 봐주자. 법률 해석의 지침이다. 헌법 해석의 지침이 아니라 법률 해석 지침이다. 합헌적 법률이라는 말이 합헌적 헌법 해석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니까 그죠? 다 옳네요. 자, 됐고요. 요게 이제 오지문으로 나오는 걸 또 볼 겁니다. 자, 5번 OX 문제로 가보죠. 여기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요. 자, 합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쉽사리 위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해석 지침이다. 틀렸죠? 합헌적 헌법 해석이 아니라 합헌적 법률 해석이에요. 법률 해석이기 때문에 헌법 해석 지침이 아니라 법률 해석 지침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은 넘어가시고 이제 7번 가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규범 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자, 두 군데 틀렸습니다.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된다. 이 편이 틀렸어요. 주로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이나 이런 규범 통제에서 많이 활용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주문 형식 중에도 보면 한정 위헌, 한정 합헌 결정 같은 규범 통제의 어떤 좀 유연한 결정 형식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제 근거도 되겠지만, 합헌적 법률 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법이에요. 법의 의미를 파가는 법인식 작용 또는 이제 법 의미 분석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법규범이 담고 있는, 특히 이제 법률이 담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분석해내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런 이제 그 의미 분석 과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어떤 자기가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법률이 어디서 어디까지 시켰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런 해석법들이 들어갈 수 있고, 법원이 뭐 명령규칙 심사나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어떤 그 분쟁 사건 해결을 위해서 올바른 법률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할 수 있는 해석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과정에서만 할 때만 쓰는 이제 헌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규범 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이 아니라 규범 통제와는 충돌을 겪어요. 헌법 해석과 규범의 통제는. 자, 규범의 통제는 규범 통제 제도란 말이 이제 상위법에 위반되는 하위법을 통제, 즉 무효화시키겠다, 이제 실효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도들을 다 이제 규범 통제라고 하거든요. 상위 규범에 반하는 하위 규범에, 즉 하자 있는 하위 규범에 무효화 장치, 그걸 이제 다 이제 규범 통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합헌적으로 이제 남길 만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웬만하면 범위를 축소시켜서라도 살려주자는 거죠. 그 법률을 유효화시키자는 이제 취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효화를 원칙적으로 전제로 삼는데, 얘는 유효화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효화를 전제로 하는 것과 유효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충돌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래서 규범 통제를 확립하고 강화시키는 이런 측면보다는 좀 더 약화시키고 후퇴시키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지고대로 하면 위헌 선고되어서 폐지될 것이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유효하게 살아남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는다는 거죠. 자, 이제 그 9번 가보죠. 네, 요것도 이제 구체적인 판례 내용인데, 자, 군인사법 조항 중, 자,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해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틀렸습니다. 결론이 틀렸고, 내용상 무죄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 해석상 가능하다라고 해서 오렌지가 그런 이제 해석을 해주는 이제 결과론들인데, 무식하게 주어졌죠, 그죠? 자, 군인사법이 뭔데? 자, 군인사법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요 내용이 뭐냐면, 봉급 소급 지급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기소된 공무원, 기소 공무원, 봉급 소급 지급 사유. 로서 이제 무죄 선고라는 게 써져 있거든요. 요때 이제 이 무죄 선고를 형식적인 무죄 판결, 그 재판문에 무죄 이런 이제 주문에 이제 무죄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그 형식적으로 무죄라는 용어를 직접 쓰는 그런 어떤 판결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내용상 앞에 있는 내용이 표현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공소기각 같은 재판, 즉 민소로 친다면 각하에 해당하는 이런 부적법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해가지고 이제 부적법 해가지고 실제 판단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소기각이라고 하죠. 그런 판결이나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공소기각을 받지 않고 실제 판단을 들어갔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런 이제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요걸 우리가 형식상 및 내용상, 형식상 무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내용상 무죄 재판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줬거든요.
요렇게 해석해야 이제 합헌적이 됩니다. 합헌적으로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 헌법에 가면 7조부터 시작해서 그죠?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이 투철하게 공무원제도 관련 것들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헌법 제 7조에 직업 공무원제도에 이제 공무원 신분 보장 네, 이런 취지들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라고 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줍잖게 뭐 소송 요건을 뭐 일부 못 갖추는 바람에 무죄 재판을 실제 형식상 무죄 재판을 못 받는 이런 이제 어줍잖은 경우들을 이제 뭐 봉급을 정지했다가 소급시켜주는 사유에 있어서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재판의 외관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실질설입니다. 그래서 이 무죄 선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요런 표현들은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실질설이란 거예요. 실질설. 무죄 선고. 여기다 쓰면 되겠네. 여기다 써보시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 현재가 공무원의 신분보장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실질서를 채택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공무원들이 형사 기소되면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확정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봉급을 지급해서는 안 될 사람들, 즉 그 퇴직 처리가 돼야 될 이런 사람들한테 봉급이 또박또박 지급돼 가지고 나중에 환수하고 이런 이제 복잡한 절차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무급 휴가 처리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절반 정도 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여지에 이제 돈은 주되 이제 전부 월급을 전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제한했다가 나중에 이제 무죄가 확정되면 그때 이제 다 돌려주고 이자도 쳐주죠. 요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돌려주는 사유로 이제 무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자, 됐습니다. 이제 OX는 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15번 문제도 제가 이제 안 풀 겁니다. 안 풀고 안 푸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뒤에서 다 개별적으로 나올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개별 이제 해당 제도 파트나 기본권 파트나 내가면 다 중요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합헌적 법률 해석이 뭐 헌법 해석이다 이런 관점에서 크게 의미가 약합니다. 약한 문제가 문제 제목만 꼭 무슨 뭐 해석의 어떤 쟁점을 묻는 것 같지만은 안에 들여다보면은 뭐 합헌적 법률 해석의 뭐 이 개념이나 뭐 어떤 한계나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헌법 조항 중에 중요한 조항들에 대해서 어떤 뭐 보호 영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현지가 어떻게 판단되렸는지 그걸 뭐 그냥 포괄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단락에서 의미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으로 뒤로 미루는데 다만 나중에는 이거는 풀어보십시오. 아주 이제 내용은 아주 좋은 문제로 구성됐어요. 종합 문제고 나중에 반드시 개별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2절로 가죠. 14번 문제. 헌법의 제정 개정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개수고로한 문제인데 뭐 개수 이런 것들이 뭐 형사법에서 뭐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런 거 물어보면 막 짜증나죠, 그죠? 네, 1개, 0개 막 이래가지고 막 갈려지고 막 이런 경우는 많은데 헌법에서 뭐 개수 문제를 보면은 뭐 그렇게 막 복잡한 문제들 없습니다. 개수로 물어도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 이렇게 내기 때문에 헌법 교수님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양반이에요. 다른 과목 교수님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제 선비스럽고 양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개수 문제라고 해서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OX 풀듯이 그냥 하나씩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개정 규정인지를 구분한 것은 가능치 않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데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왔냐 하면 헌법 제정 규정, 개정 규정. 이런 표현들이 이제 왜 나오는 것부터 이제 아시면 되는데, 개정된 헌법 조항이 기존의 어떤 헌법 질서에 모순되거나 충돌되게 개정이 되었을 때 그 개정 조항을 기존의 헌법 조항에 비춰서 무효 선고할 수 있는가, 실효시킬 수 있는가 이런 논점이 이제 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개정 헌법 규범에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개정된 헌법조항과 기존의 헌법조항 이런 표현들을 이제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규정, 제정 이래로 쭉 유지되는 규정과 개정돼서 이제 곧 들어온 따끈따끈한 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기존의 질서 체계에 반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논의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봤어요. 부정설인데요. 이게 또 어떤 논리냐면, 자, 떠를 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즉 일꾼이 제정 당시부터 쭉 있어 왔던 헌법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진 개정 규정도 다 이제 국민을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 헌법 규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이 국민 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만든 결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결단에 약간 모순이 있어 보일지라도 뭐 불평은 할 수 있어도 일꾼들이 뭐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불평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기존 주인의 말뜻에 모순이 있으니까 안 따라도 돼. 요걸 그냥 아예 주인 말을 없는 것처럼 하겠어.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꾼이 주인의 결단을 실효 또는 이제 심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취지. 그래서 다 같은 주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일꾼이 불평을 해도 판정을 내려서 무효화시키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직접 거둬들이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이제 이런 정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 헌법 제정 규정, 그 다음에 개정 규정,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쓸 뿐이지 우리 현재가. 결국은 이제 요 취지로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제정일자와 개정횟수를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48년도에 제정된 헌법을 8차에 걸쳐 개정하고 이제 다시 개정한다 해가지고 제정일자 48년, 8차에 걸쳐 개정한 걸 이제 다시 개정한다. 총 9차. 다 밝히고 있습니다. 디귿.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 개정 절차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 좀 잘 뒤져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 그 자료 보세요. 자료. 네, 6페이지입니다. 자료 6페이지 가시면 도표 나오죠. 맨 위에. 거기 보면 제한 단계부터 이제 효력 발생, 발효까지 해서 이제 순서가 있고요. 우리 헌법은 우리 경성헌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법률 개정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국민투표가 들어가는 등 그 외에도 마찬가지. 그 외에도 일반 법률정보다 훨씬 다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경성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성헌법 원칙을 이제 채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조항들의 순서,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묻는 문제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 결투포효해서 순서로 골격을 먼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북에서 군사분 계선을 넘어가지고 전투기가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전투기가 이제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떠야 되겠죠. 결투하려고. 그래서 제공권 장악을 위해 우리 전투기가 포효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 각 단계별로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다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뭐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일러드리겠는데 어쨌든 다 확인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30일이에요. 30일이어서 이제 틀렸는데 좀 그래요. 지금부터 막 외운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포인트 놔두시고 좀 훨씬 중요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먼저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절차 자체가 이제 좀 편안하게 와닿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태는 식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로 잘 반영이 돼 있어서 공부들은 문제 들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제공결투 포효 각 항목마다 중요한 것들이 이제 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잘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을로 또 가보죠. 현행헌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 공포한 날 틀렸고요. 아까 그 도표에 보면은 맨 마지막 란에 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자가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87년 헌법이죠. 현행헌법이 이제 87년 헌법이고 88 올림픽, 우리나라의 그 88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헌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이용하는 헌법 개정을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 올림픽 치르기 전에 대통령을 또 직선을 냈거든요.
그때 노태우가 됐죠. 노태우 전 대통령. 네, 그래서 이제 88년 2월 25일에 시행한다 해가지고 그때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직선제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뽑고 곧 얼마 안 있어가지고 88년 하계 올림픽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치려고 엄청나게 이제 부단하게 엄청나게 바삐 이제 돌아갔던 시국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주에서 풀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일자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지엽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헌법 전체가 편안해지고 나서 좀 추가하는 요소로서 한번 고려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미음으로 갑니다. 헌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헌법의 개별 규정은 헌재법 41조 1항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헌재법 68조 1항의 공권력 행사 결과에는 해당한다. 자, 이 말이 68조 1항의 이게 헌법소원제도예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얘기하는데 줄여서 이제 권리소원이라고 하죠. 자, 권리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줄여서 이제 위헌소원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제 권리소원에 우리 헌재법에 가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이제 대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1번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번 기억 지문의 결론하고 똑같은 내용의 이제 같은 맥락의 판례인데 결국 기존의 헌법 규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규정을 심사 못 한다고 했죠. 아예 못 한다. 부정서를 주기 때문에 심사를 못 한다는 말은 어떤 유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으로도 안 되고 헌법소원 심판으로도 안 되고 뭐 권한쟁의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예, 우리 현재는 아예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틀렸고요. 자, 다음 이제 15번으로 갑니다. 네, 요거는 포인트 몇 개만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조해서 이제 보시고, 자, 일단 니은 가보죠. 틀린 것부터 봅니다.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거는 맞는 건데 중요해요. 예, 기명투표란다. 예, 맞는 건데 중요해요. 무기명투표 이런 이제 오지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대비하시고, 자, 역사적 책임 소재 확보를 위해서 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그 요약집 도표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 책임 소재 확보. 이런 이제 중차대한 국가 사안에 누가 참여했는가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다음 자, 디귿 볼까요? 디귿.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것도 아까 보면 이제 60일, 30일 이런 거 이제 장난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꽤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할 건 못 되니까 나중에 보태기 하시라고 했어요. 자, 나머지는 조문상 대자문 이제 쉽게 떨어지는 거라 분석의 요소가 별로 없네요. 15번은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뭐 앞에 내용들은 됐고요. 이제 뒤에 간 볼게요.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변신 문제 중에 또 비슷한 게 또 나왔는데, 변신 문제군요. 예, 요번에 나왔는데, 자 보세요.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된다. 이제 계산 문제를 냈어요. 요번에 계산 문제를 냈는데,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그 3분의 2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떨어지는가 해설 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은으로 가서요. 헌법상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내에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 요거는 이제 옳게 나왔네요. 니은. 자, 이제 디귿.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한될 수 있다. 요게 틀렸는데, 이제 3분의 2 이제 요건 제한이죠. 아까 우리 여기는 이제 국회 의결이고요. 요는 이제 최초 제한이 국회 재적 과반수와 대통령이 맞추거든요. 그래서 재적 과반수, 지금 현재 300명이죠. 지금 이제 지역구 비례대표 총 300명이니까 과반수라는 말에 이제 의미를 되새기면 돼요. 재적 과반수인데, 이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란 뜻이죠. 즉 반수 초과. 2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 되기 때문에 151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상이라는 표현과 다르죠. 재적 2분의 1 이상 하면은 그거는 이제 2분의 1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과반수란 말은 2분의 1 초과라는 뜻이기 때문에 151명이 갖춰줘야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틀렸고.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리얼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헌법 개정 절차가 이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헌법에. 그래서 헌법 개정의 절차에 따라서만 헌법이 개정될 수 있지 하위 규범의 형식으로 마음대로 변경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행정 수도법 사건에서 나왔죠. 그래서 수도 이전 관습헌법인 수도를 법률의 제정만으로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국민투표나 이런 이제 경성헌법 원칙상의 이제 절차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절대 이제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수도나 이런 헌법 사항들을 옮길 수 없다. 예, 거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 18번으로 가십시오. 자, 이제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왔지만 지워버렸습니다. 안 보고 한번 보세요. 자, 1번 옳지 않은 거. 자, 개정 무한 개선에서는 헌법조항을 개정할 수 없는 상위 규범과 개정할 수 있는 하위 규범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개정에 한계가 없다. 그 말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개정되어도 일단 손댈 수 없다. 뭐 실효시키거나 무효나 뭐 이렇게 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위 규범, 하위 규범 이런 구분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개정 한계설 또는 이제 개정 유한계설은 헌법 개정에도 어떤 지켜야 될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에 따르면은 당연히 뭐 상위 규범, 하위 규범, 더 큰 가치, 적은 가치, 우등한 가치, 열등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계가 없다라는 견해는 이런 이제 가치의 구분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견해고요. 요거는 그냥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우리 판례가 지금 우리 판례가 개정 한계설이냐 무한계설이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금 판명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이제 일꾼이기 때문에 주인의 결단에 약간의 상충 모순이 있더라도 판정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이 결론들은 결국 이제 우리 헌법 제정이나 그 위에 모든 개정 과정들이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 급이 같다라는 뜻인데 자 어쨌든 이제 결론 면에서는 개정 무한계설과 비슷한 결론이지만은 이런 이론의 기초에서 내린 판단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현행 헌법, 우리 헌정사적인 어떤 그 헌법 제정과 개정의 어떤 그 절차나 이제 경과 이런 것들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풀었던 거지 어떤 이론의 기초에서 이제 푼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을 이제 묻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스러운 문제입니다. 좀 사실스러운 문제인데 우리 승인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순수 이론 사항들을 직접 묻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무시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순수 이론. 헌법재판소 이론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뭐 또 나왔는데 이제 좀 귀찮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대조해 보시고요. 요게 이제 틀렸어요. 틀렸는데 대조해 보십시오.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현행 헌법의 해석상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수정 의결할 수 없다. 요것도 이론인데 요것도 지금 나오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이제 견해 대립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이제 있는데 수정 의결할 수 없다는 말은 공고제도 취지에 이제 반한다. 이렇게 보는 게 지배적인 견해고요. 예. 공고제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을 정해 국민에게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제도가 뭐냐면 유권자라기보다는 우리 주권자들의 헌법 개정을 담당하는 주권자들의 알 권리 확보 차원이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바꾸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이제 알고서 찬반을 투표할 수 있다. 의사표현을 비로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공고제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이제 비춰볼 때, 원래 공고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국회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수정 의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급작하게 이제 헌법 개정 사안들의 그 내용들이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급작하게 바뀌어 버리면 이 국민들이 충분히 이렇게 숙지하고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약화시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수정 의결은 안 되는 걸로 보는 게 이제 좀 지배적인데, 요것도 이제 우리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는 순수 이론이기 때문에 일단 출제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스럽다라고 이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을 않고도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선거권 행사 연령의 인하, 지자체의 종류 결정 및 변경,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의 변경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는 마찬가지 항목인데 일단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잡아보면 선거상 법정주의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하면
굳이 막 암기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예, 선거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 우리 헌법에 가면은 주로 대통령 선거가 우리 대통령 중심지 국가죠.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좀 나름대로 상세한 규정을 둡니다. 피선거권 연령이나 예, 거주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면밀하게 규정을 했지만은 또 뭐 동점자가 나오거나 후보가 한 명만 남았을 때 그런 걸 처리하는 방법들까지도 규정을 했지만 그 외 나머지 대다수는 다 이제 법률로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 선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뭐 여기 이제 대통령의 피선거권 이렇게 안 나오는 이상에는 다 법률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거권 연령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계속 바뀌잖아요. 예전에 20세에서 합헌 나왔지만 19세 또 합헌 나왔지만 또 18세 자꾸 바뀌고 국회의원 피선거 연령도 얼마 전까지는 25세였다가 전부 18세로 통합시켜버렸죠. 얼마 전에 또 18세로 다운되고 이런 것들이 입법 형성권이 주어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종류, 요것도 이제 암기해버리세요. 지자체 종류 법정주의. 요거는 지방자치 제도에 가면 요 조문 또 많이 다루는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단 종류는 이제 법률로 정한다라는 위임 규정이 있고 요건 나중에 권한쟁의 가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헌법재판론 있죠.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논점이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죠. 권한쟁의 심판의 이제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때 확장을 할 수 있거나 확장을 할 수 있느냐 헌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느냐 할 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일단 지자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대로요. 국가기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국가기관 이제 권한쟁의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즉 입법자의 형성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헌재가 그 헌법의 속성에 비춰 헌법상 이제 속성에 비춰서 권한쟁의 당사를 넓혀요. 근데 반대로 지자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입법자에게 형성권을 주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확대 해석을 통해서 이제 지자체의 범위, 권한쟁의 주체인 지자체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확장시켜버리면은 지방 자치단체를 규율한 이제 입법자의 이제 형성권을 오히려 침탈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노점이니까 뒤로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또 나왔죠. 5번. 헌법과 헌재법의 명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정권과 헌법 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 개정 한계 이론은 그 자체로서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가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우리가 봤어요. 일꾼인 헌법재판소가 주인이 내린 결단들을 이렇게 막 무효화시키고 이렇게 심판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거기서 보면 또 뭐 앞에 문제도 나왔지만 헌법 제정 권력 규정과 헌법 개정 규정의 뭐 구별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고 뭐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네, 또 헌법 개정 한계 이론 이런 것들에 터져봐서 나온 우리 판례 판시가 아니라 우리가 헌법이 이제 헌법 전문에서부터 이제 규정된 내용을 보면 48년도에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나와요. 대한국민은 48년도에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 계속 다듬어 왔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전문에 쓰여 있는 우리 헌법의 역사, 헌법의 발전 경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다 만든 것도 국민이고 고친 것도 국민이어서 이들 간에 뭐 등급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그냥 구별 안 하겠다.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은 효력상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 결국 이제 위헌 심사를 못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패러프레이즈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일꾼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주인들이 내린 결단을 함부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없다. 요걸 이제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문들을 이제 봐두시면 이 다양한 유형의 판례 지문들이 보면 이제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 일꾼과 주인의 관계, 요걸 보여주는 한 가닥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